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덕목이 있으신지요? 저는 제가 겪은 여러 경험 때문에 그런지 믿음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덕목에는 정말 수많은 이해관계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적으로 나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면 인생을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불안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흔들리겠죠. 또 가족으로 믿음의 의미를 넓혀본다면 가족만큼이나 믿음이 견고해야 할 대상이 있나 싶습니다. 우리들 가장 가까이에서 언제든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인 가족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도, 기적을 바랄 때도 우리는 믿음에 의지하게 되죠. 제가 이만큼 믿음이라는 덕목을 중요시하게 된 일에는 두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기적 같은 일을 겪게 된 일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앞선 예와 정반대로 그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일 때문입니다. 두 경험담 모두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하지 못한 제 경험담을 이곳에서 하게 됨으로써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졌으면 하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회사에 취업을 하자마자 대학 시절부터 만나고 있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결혼 후 바로 절 닮은 아들도 낳으며 여느 가정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하지만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5살이 되던 그 해, 행복하던 우리 집안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잠깐 아이 친구 엄마와 얘기를 나누던 사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들이 사라졌거든요. 처음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기도 했고 그 당시엔 어린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 동네 분들이 잠시 돌봐주던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물어도 제 아들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이야기도 알 수가 없었어요. 마치 증발하듯이 아이가 실종됐죠. 그래도 정말 다행히 나이가 어린 아들이라 바로 경찰 인력이 투입된 실종 수색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CCTV도 블랙박스도 흔치 않던 시절이라 경찰들 역시 사람들의 증언에만 기댈 수밖에 없었고 증언이라고 할 만한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실종 수색이 점점 더 길어졌죠. 나중엔 돈을 노린 유괴일 수도 있다며 집안에 경찰까지 대기했지만 아들과 관련된 전화통화는 단 한 통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견디기 힘든 시간이 하루하루 흘러갔고 저와 아내의 희망도 점점 더 꺾여지고 있었죠. 특히 아내는 스스로를 강하게 자책했어요. 눈앞에 있던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자책감에 스스로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아들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입에 술 한 모금 대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아내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땐 이미 아내가 알코올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던 때였죠. 당연히 전 힘들어하는 아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하면서 술에 의지하지 않게,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게 옆에서 보살폈죠. 하지만 제가 아내의 이상행동을 막으려 할수록 아내는 더 고통스러워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망가뜨려야 견디겠는지 제 감시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 술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며 사건 사고를 만들었죠. 그럼에도 전 아내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자기를 학대할까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옆에서 기다리며 제가 아내를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아내는 도저히 멈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내의 방황이 길어질수록 저도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 돈도 벌어야 했고 잃어버린 아들도 찾아야 하는 바쁜 이때 아내가 저지른 사건 사고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내를 포기하고 있을 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제게 먼저 헤어져 달라고 하더군요. 자신 곁에 제가 있는 게 너무 미안하다며 저와 이혼을 한 뒤 마음을 다잡고 아들을 찾는데 모든 걸 다하고 싶다고 했어요. 먼저 이혼하자는 아내의 말을 바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저는 아내를 설득해보고 더 나은 방법도 제안해봤습니다만 아내를 회복시키는 것과 아이를 찾는 것 중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고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 이후 저와 아내는 서로 개인적인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데 도움될 만한 연락은 주고받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실종 골든타임을 한참 지나버린 상황에 잘못된 정보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맨 땅에 헤딩하듯이 직접 아이를 찾아 나서게 됐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도 절 돕겠다며 시간 날 때마다 저와 함께 해줬죠. 그런데 작은 단서와 흔적 하나조차 없는 아들의 실종에 다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손자 상훈이가 어딘가에 꼭 살아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던 저희 부모님께서도 말이죠. 그렇게 다들 제 아들의 실종을 죽음으로 연결짓게 되면서 제 주변 사람들은 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이 찾는 걸 그만두고 남은 제 인생을 살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아이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전 분명히 아들이 어딘가에서 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저와 학창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던 사람이자 아이가 사라졌을 때부터 절 도와주던 친구였죠. 정철아, 주변 사람들 얘기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 다들 네 걱정돼서 그렇게 말하는 걸 너도 알잖아. 그리고 그런 말들에 네가 휘둘리면 되겠니? 앞으로 상훈이 찾는데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항상 네 곁에서 응원하고 도와줄 테니까 힘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이제 조금만 더 찾으면 상훈이 찾을 수 있을 거야. 부모님께서도 포기하라는 그때 유일하게 제 편이 돼준 승희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쯤부터 제가 힘들 때면 승희를 찾기 시작했죠. 그 당시 제가 유일하게 눈물을 보이고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승희에게 위로를 받고 함께 아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감정을 가지게 됐고 사귀게 됐죠. 하지만 여자친구와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고민이 늘어갔습니다. 여전히 아들 상원이를 찾는데 제 시간의 반을 투자하고 있는 제가 여자친구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이쯤에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승희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너한테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할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정철아, 내가 먼저 말할게. 나 괜찮아. 상훈이 찾는 일로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내 인생 빼앗는다고 생각하지도 마. 난 그냥 네 곁에 있을 수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나도 너를 위해서 상훈이 찾고 싶고. 뭐? 아니, 네가 내 생각을 어떻게... 뻔한 거 아니야. 너같이 착한 남자라면 네 행복보다 내 행복을 더 생각했겠지. 그래서 네가 나한테 몹쓸 짓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테고. 그런데 나 정말 상관없어. 그냥 너와 이렇게 지내다 상훈이 찾으면 그걸로 만족해. 그리고 상훈이가 날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너와 상훈이만 좋다면 네 아내가
상훈이 엄마가 되고 싶고. 어쨌든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나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후회 안 하고 너한테 내 인생 돌려달라는 말 안 해. 그러니까 이런 말 다시는 하지 말고 헤어질 생각도 하지 마. 마치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여자친구는 제 생각을 훤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 더 없는 믿음을 건네줬죠. 여자친구에게 감동했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오히려 저야말로 여자친구가 받아만 준다면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죠. 이후 우리는 상훈이를 찾으면서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갔고 몇 개월 뒤 결국 결혼식까지 올리게 됐어요. 아내와 결혼을 한 이후에도 전 아들을 찾는 걸 멈출 수 없었고 아내 역시도 결혼 전 제게 약속했던 것처럼 제 아들을 찾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한 뒤에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을 찾는 일은 조금 줄이고 아내와 하게 된 결혼 생활을 즐기려고 했죠. 또 우리 두 사람의 아이도 낳으려고 했습니다만 아내에게 문제가 있어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전 아내가 아이를 못 가지게 됐던 게 전부 제 탓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저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을 해서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 미안했죠. 그런데 아내는 여자로서 아내로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며 되려 절 안심시켜줬어요. 당신 설마 내가 아이 못 가지게 된 게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지. 나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 주말이면 좀 쉬어야 하는데 나 따라다닌다고 못 쉬고 평일에도 상훈이 제보 전화 받는다고 못 쉬고 나 때문에 그런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당신 고생시켜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미안해 여보. 당신 울어? 아이 참, 그게 왜 당신 때문이야. 문제가 있어도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난 오히려 마음 편해. 솔직히 나도 걱정했거든. 내가 아이를 낳으면 상훈이랑 내 아이가 갈등을 겪지 않을까. 난 상훈이와 내 아이를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을까 걱정했다고. 또 내가 엄마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고. 그런데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해결이 됐네. 이제 상훈이만 찾으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내 걱정도 하지 말고 당신 탓도 아니야. 알겠지? 아내는 그런 순간에도 저와 상훈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눈물 나게 미안했고 고마웠죠. 그래서 아내에게 정말 잘했어요. 또 아들을 찾는 일은 저 혼자서 해도 된다고 했죠. 하지만 아내는 기어코 아들을 찾는 일을 도와줬습니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아마 진작에 포기했을 일이었어요. 아들을 찾는 일도 제 삶도 말이죠. 그렇게 저와 아내는 둘이서 제 아들 상훈이를 찾으며 함께 늙어가는 세월을 보냈죠. 이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들을 찾겠다는 제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건 제 곁에 있어줬던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어쩔 땐 아내가 저보다 더 절박하게 아들 상훈이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제가 아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겉으로 덜 표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저 때문에 20여 년간 하고 있었기에 항상 미안했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겉으로라도 아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줄인다면 아내도 조금은 부담을 덜 가지고 조금은 더 편히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또 아내 모르게 아들을 열심히 찾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인지 아들을 찾는 데 대한 진전은 없었어요. 하루하루 애타는 시간만 흘러갔죠. 그래도 확실히 아내는 이전보다 더 여유로워지고 마음고생을 덜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밝아지는 아내를 보면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찾는 걸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던 아내가 더 웃을 수 있게 함께 여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을 찾았던 그날도 주말을 맞아 아내와 함께 교회 아울렛으로 나가 쇼핑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사실 저는 사람이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세월을 살아와서 그런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돼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민해지고 빨리 지쳤거든요. 하지만 아내를 위해서 참고 쇼핑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내가 소매치기를 당할 뻔한 거예요. 다행히 아내가 일찍이 눈치를 챈 덕분에 범인을 물고 늘어질 수 있었습니다만 아내나 저나 처음 겪는 황당한 범죄에 많이 놀라 있었죠. 특히 저는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많아 예민해져 있던 상황이라 그런 일이 저희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아내 지갑을 훔치려던 그 청년에게 화가 났죠. 이 젊은 청년이 말이야.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있으면 어떡해? 자네 부모님은 이딴 짓이나 하라고 자네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셨을 것 같아? 아직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이번 기회에 아주 똑똑히 깨닫도록 해주지. 경찰한테 신고할 테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있어. 도망가면 그땐 나도 자네 가만두지 않아. 사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핑계로밖에 안 들리시겠지만 제가 일하던 곳에서 다쳐서 몇 달 동안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월세도 밀리고 당장 밥 먹을 돈도 없어서 잘못된 짓이라는 걸 알고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사장님, 사모님, 제발요. 사모님,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혹시 저 때문에 다치시거나 물건이 손상됐다면 제가 나중에 몸이 낫고 돈 벌어서 배상할게요. 그러니 제발요.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청년을 보면서 순간 멈칫했습니다. 울먹이는 청년을 보자 제 아들이 떠올랐거든요. 내 아들이 어딘가에 있다면 혹시 길거리를 전전하다 눈앞의 청년처럼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멍하니 생각에 잠기게 됐죠. 그런데 그때 무릎을 꿇고 있던 청년이 제가 잠시 딴 생각에 빠진 걸 보고는 도망을 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도 재빠르게 반응하며 도망가던 청년을 붙잡았죠. 그런데 제가 청년을 붙잡던 과정에서 청년의 옷이 찢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뒷목부터 허리까지 세로로 옷이 찢어졌죠. 청년도 저도 당황스러워하던 그때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청년의 등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제 아들과 똑같은 부위에 그 청년도 밀크 커피색 반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양과 크기는 조금 달라져 보였지만 제 아들이 가지고 있던 모양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았습니다. 물론 등 부위에 밀크 커피색 반점을 가진 사람이 제 아들뿐만 있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제 아들과 비슷한 또래에 같은 부위 비슷한 반점까지 있었으니 혹시나 싶었어요. 지금까지 그보다 더 적은 확률에도 제 아들을 찾겠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저였기 때문에 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저는 바로 청년에게 가족관계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기, 그 가족관계가 어떻게 돼요? 혹시 부모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네? 갑자기 그건 왜... 저 가족은 없는데요. 잃어버린 건지 버림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도둑질을 했던 거고요. 사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몸만 다 낫게 되면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잠깐만. 신고 안 할 테니까 겁먹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줘요. 이름은 뭐예요? 나이는요? 혹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있어요? 아니 잠깐, 그 전에 오른쪽 어깨 좀 볼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 맞는지 여러 질문을 하던 도중에
아들 어렸을 적 오른쪽 어깨를 꿰맨 흔적이 기억났어요. 사고로 생긴 그 상처가 너무 깊고 길어 꿰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정도의 상처라면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조금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청년의 오른쪽 어깨를 확인했는데 제가 기억하던 그 자리에 희미하지만 상처 자국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그 흔적까지 확인하게 되자 이미 제 아들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곧바로 다른 걸 묻지도 않고 어리둥절해하는 아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죠. 상훈아, 그동안 도대체 어디 있었어? 아빠가 널 찾는다고 얼마나 헤맸는데 어디 있었냐고. 아빠가 미안해. 우리 상훈이 아빠가 빨리 찾아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전 아들이라고 확신하는 청년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청년과 아내에게 제 아들임을 확인시켜줬죠. 그리고 청년과 기억 하나하나를 맞춰가며 제 아들이 맞는지 확인해 갔어요. 하지만 너무 어렸을 적 저희와 떨어져서 그런지 아들이 기억하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친자 검사만이 우리가 부자 관계라는 걸 입증시켜 줄 수 있었죠. 하지만 전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고 청년이 제 아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역시도 청년이 제 아들이라는 걸 확인시켜 줬죠. 그렇게 기적적으로 제 아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찾게 된 그 당시 제 기분은 이곳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그 여운이 남아있을 정도로 가슴 떨리는 일이었죠.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고마운 일들의 투성이었어요. 무사히 살아있어준 아들에게 고마웠고 아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제 곁에서 노력해준 아내에게 고마웠죠. 특히 아들에게 정신이 팔려 아내가 섭섭해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제가 견딜 수도 없었겠고 그날 아들이 있던 아울렛을 가지도 않았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전보다 더 성심성의껏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아들을 찾은 이후 계속해서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찾았을 당시는 믿기지 않는 현실이 당황스러워 표정이 굳어 있었구나 싶었는데 그 뒤에도 표정이 좀처럼 풀리지 않더라고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고민이 있나 싶었던 저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냐 묻게 됐죠. 여보, 요즘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무슨 고민 있어? 어? 나? 내가 표정이 안 좋았어? 아닌데, 난 고민 없는데. 당신 상훈이 집으로 오고 나서 계속 표정이 안 좋던데. 혹시 상훈이랑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해서 그래? 아니야. 당신 아들이면 내 아들인데 불편할 리가 있나? 상훈이도 날 잘 따르고. 그런데 왜 요즘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그러지 말고 말해봐, 응? 정말 아닌데.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표정이 어둡다면 아마 당신이 상훈이 일로 전부인과 자주 만남을 가질까봐 그게 신경 쓰여서 아무래도 표정이 어두웠던 것 같아. 아, 그렇구나. 미안. 내가 거기까진 신경을 못 썼네. 그런데 상훈이 찾았다는 연락 외에는 그 사람과 따로 연락한 적 없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걱정한다니까 내가 더 조심하도록 할게. 그리고 그런 걱정하지 마. 당신이 내 곁에서 얼마나 희생하고 노력해줬는데 당신이 걱정하거나 우려할 만한 일 절대 안 해.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져. 난 앞으로도 당신밖에 없어. 그런 일은 절대 없었지만 아내가 걱정하는 부분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말했고 신경 쓰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한 번 더 다짐을 했어요. 못난 저 때문에 20여 년간 고생했던 아내와 아들에게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 모든 걸 다 바쳐서 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이후 저는 저 스스로 한 다짐을 지키면서 지냈고 상훈이는 가정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어쩌다 고아원으로 가게 됐는지
작은 단서라도 찾아보려고 아들과 앉아 옛날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옛날 어렸을 때 사진을 보다 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자기 어렸을 적 모습을 굉장히 낯설어만 하고 다른 기억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아들이 사라진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 옷은 제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고아원에 내렸던 그날 이 옷을 입은 사람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제 뒷좌석에 양 모양의 인형이 있었고 CD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운전석 머리 위에도 CD 보관하는 게 있었고요. 뒤 창문에도 CD가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음악이 듣기 싫어서 울었던가 칭얼거렸던가 했는데 그때 혼이 났었고요. 근데 그 음악 계속 같은 음악이었어요. 외국 노래였고요. 그래? 다른 기억은 안 나니? 그 사람이 누군진 기억이 안 나? 네, 얼굴 부분만 누가 가려놓은 것처럼 회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이 옷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혹시 절 데려간 사람은 아니겠죠? 전 아들이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바로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가리키고 있던 사람은 제 아내였거든요. 거기다 아들이 기억하는 내용들 대부분이 제 아내라는 걸 가리키고 있었죠. 아들이 없어졌을 그 당시 제 아내는 넉넉한 집안 형편 덕분에 제법 좋은 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CD 플레이어가 있던 차를 타고 다녔고 차 안에 CD들이 한가득 있었죠. 또 차를 탈 때마다 유독 반복해서 듣던 노래도 있었어요. 리차드 막스의 나우 앤 포에버였죠. 그리고 확실하진 않았지만 아내는 고급 차와 어울리지 않는 귀여운 쿠션을 넣고 다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아들의 말과 제 기억을 대조한다면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간 사람이란 뜻이었죠. 하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내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자기 친자식도 아닌 아이를 찾는데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을 포함해 다른 지인들 모두 이제 아이가 아니라 저 자신을 돌봐야 한다며 현실적인 조언을 할 때도 아내는 아이를 찾는 걸 포기하지 말라며 절 북돋아주고 위로해주며 직접 제 아이를 찾아 나서준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언 20년 동안 저와 함께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주던 동반자였고 전우였죠. 그런 아내가 있어서 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기적적으로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제 아들을 고아원으로 데리고 갔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분명히 뭔가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죠. 20년이나 지난 일이었어요. 그 당시 아들 상훈이는 너무 어린 나이였고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낯선 곳에서 생활하게 됐으니 그날의 기억이 왜곡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데자뷰처럼 착각하고 있던지 말이죠. 몇 개월 전 기억도 왜곡하는 사람의 기억력이 20년 전 기억을 어떻게 또렷하게 가지고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 상훈이가 말했던 그날의 기억은 저 혼자 알기로 했죠. 물론 상훈이는 자신을 고아원으로 데려간 기억 속 존재가 아내와 비슷하다는 걸 모르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아내가 난감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상훈이에게는 지난 일들을 더 이상 꺼내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행복할 우리 가족의 미래만 생각하고 얘기하자고 일러뒀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내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렸죠. 그런데 아들의 착각과 왜곡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억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적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아들 일처럼 그날의 진실 또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의 우연으로 인해 알게 됐죠. 참담한 그 사실을 알게 됐던 그날의 시작은 여느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주 평범했습니다. 이전의 날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기적과도 같은 일로 만나게 된 아들 일로 요 며칠간 제 기분이 좋았다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회사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던 도중 거래처와 미팅이 있던 회사 부하 직원이 출근길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당장 업무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직원을 보내는 방법과 미팅을 미루는데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가 이전부터 들락날락했던 업체여서 제가 직접 가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사실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거래처라고 하지만 업무 관련으로 직접 찾아가는 건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또 한 달 전이었으면 다른 직원을 보냈을 거예요. 귀찮아서 말이죠. 그런데도 제가 직접 거래처로 찾아가 미팅을 하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단순하게 제 기분이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들을 찾고서 마음이 넉넉해진 덕분인지 평소라면 귀찮아할 일도 나서서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 때문인지 저에게도 일이 생겼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를 당했던 부하 직원처럼 저도 거래처와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던 도중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여태까지 운전하며 작은 접촉사고 한 번 나지 않았던 저였는데 그날의 교통사고는 꽤나 크게 났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몇 군데 긁힌 상처를 제외하곤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했어요. 기적적이게도 말이죠. 그래도 혹시 이상이 없나 싶어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게 됐고 다행히 검사 결과에서도 몸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따로 제 사고 소식을 알리진 않았어요. 다친 곳은 없었지만 가족들이 전화로 사고 소식을 듣게 되면 많이 놀랄 것 같아 집에 가서 제가 아무 이상 없다는 걸 확인시켜준 다음에 낮에 사고가 났었다는 말을 해주려고 했죠. 그렇게 가족들에게 제 사고 소식을 알리지 않았던 저는 회사가 아닌 집으로 이른 퇴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도착한 집에서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엿듣게 됐죠. 바로 제 아내가 아들을 납치하고 버리고 간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아내의 입으로 직접 듣게 됐던 겁니다. 아내가 나누고 있던 지인과의 통화 내용으로 말이죠. 아휴,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진짜 몰랐어. 어떻게 넓고 넓은 대한민국 땅에서 하필 그날 그 자리에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되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그놈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날 가지고 놀려고 입을 닫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억을 못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피가 마르겠다니까. 그렇다고 내가 먼저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 괜히 떠본다고 물어봤다가 만약이라도 오래전 기억이 떠올라서 날 기억하면 어떡해. 물론 세월이 흘러서 20대 때 나랑 지금의 나를 동일 인물로 알아본다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아냐고. 내가 이번에 그이 아들 일로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엄청 조심스러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놈이 내 지갑 가지고 도망가도록 놔두는 건데. 괜히 그 지갑에 목숨을 걸어서 내가 내 발등 찍는 꼴이 됐네. 응? 그렇지. 당연히 집에서 불안한 티 안 내려고 하지. 근데 저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데 어떻게 불안해하는 티를 안 낼 수가 있겠어. 내가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티가 나지. 그래서 그런지 그 이도 내가 불안해하는 걸 바로 눈치를 챘더라고. 응? 당연히 다른 핑계대고 둘러서 말했지. 혹시 아들 찾은 일로 전부인과 자주 만나게 될까봐 걱정된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 주던데. 그 핑계를 언제까지 둘러댈 수 있겠어. 난 저놈이 이 집에 있는 동안, 아니 이 집을 나가서라도 혹시 옛 기억을 떠올리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할 텐데. 그래서 진짜 미치겠다. 확 유학을 보내버릴까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겨우 만나게 된 자식을 떼어놓을 것 같지도 않고 유학 보낸다고 기억이 안 떠오르는 건 아니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성형수술을 해버릴까?
내 젊었을 적 얼굴이 떠오르지 않게? 그리고 젊었을 적 사진도 싹 다 정리하면 될 거 아니야. 아, 그래, 이런 방법이 있었네. 자기야, 자기는 내 생각 어떻게 생각해? 아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상훈이가 옛 기억을 떠올리면 어쩌나 불안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아들 상훈이에게서 없어진 그날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아내가 하는 말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겠지만 아내가 아들을 고아원으로 보냈다고 생각하기보단 자기 자식이 아닌 아들과 한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게 불편하다는 정도로 이해를 했겠죠. 하지만 이미 아들이 기억해낸 그날의 기억으로 제가 아내를 떠올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화통화의 내용의 본뜻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죽이고 아내가 지인과 나누고 있는 그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지인과 통화를 마친 뒤에는 다시 집 밖으로 나왔어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떠한 마음의 준비도 없이 듣게 되어 너무 놀란 탓에 나왔던 이유도 있었지만 화가 난다고 당장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아내가 한 말을 오해한 거라면 20년 동안 제 아이를 찾는데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됐으니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던 아들을 기다려서 만나 다시 한번 아들이 고아원으로 가게 됐던 그날의 기억을 듣게 됐죠. 이번엔 아들이 말하는 내용도 받아 적었습니다. 아내가 지인과 나눴던 대화와 교차 검증할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아내에게 확인할 부분을 모두 정리하고는 그날에 제가 들었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무슨 일인데 밖에서 얘기하자는 거야? 내가 당신에게 물어볼 말이 있는데 당신 대답이 어느 쪽이건 나나 당신이나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아서. 상훈이도 못 듣고 다른 사람 시선에도 자유로우려면 차 안에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 목소리가 높아져? 무슨 일인데 그래? 당신 혹시 상훈이 잃어버렸던 날 뭐하고 있었는지 기억해? 뭐? 상훈이 잃어버린 날? 그 옛날을 말하는 거야? 나야 기억이 나지 않지. 내가 상훈이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 한참 뒤였으니까.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묻는 거야? 정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하나도? 그럼 이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줄래? 전 그날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아내에게 제가 녹음한 아내의 통화 내용을 들려줬어요. 그러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보게 되자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눈이 감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배신감과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아내를 믿어보고 싶었어요.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들려주는 거야. 당신 이 내용들에 대해서 나한테 할 말 없어? 어? 그러니까 여보, 이 전화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당신 통화하는 거 몰래 녹음해서 미안한데 나도 상훈이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상훈이가 사진첩을 보다가 없어진 그날의 기억을 내게 말해줬어. 그런데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이나 딱 당신 같더라고.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이 당신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 다음에 상훈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도 전부 당신을 가리키고 있더라고. 그날 상훈이 엄마를 안다는 사람의 차를 탄 기억, 그 차 안의 모습과 흘러나오던 노래, 그 사람이 뿌렸던 향수 냄새까지. 정말 오래되고 짤막한 기억이지만 그 기억들 모두 그 당시 내가 기억하는 당신이었어. 하지만 난 그럼에도 당연히 당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다른 것보다 내 곁에서 그렇게 열심히 상훈이를 찾던 당신이 절대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또 당신이 그럴 이유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통화 내용을 듣게 되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해줘. 당신 아니지? 이 모든 게 전부 내 오해인 거지?
여보. 아내는 제 바람과 달리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은 채 있었죠. 아니길 바랬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자 그때부터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전 아내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뭐 하고 있어? 뭐든 좋으니까 무슨 말이든 하라고! 당신이 그런 거 아니잖아! 당신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여기 녹음된 내용은 어떻게 된 거냐고! 제발 좀 대답해!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날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깊이 반성하면서 살게. 내가 상훈이 친엄마처럼 정말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잘 키울게.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일들 다 갚아가면서 살게. 그러니까 제발 날 용서해줘. 진짜 당신이 그랬던 거야? 당신이 상훈이를 데려가서 고아원에 보냈던 거라고? 도대체 왜 그랬어? 우리 상훈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상훈이를 내 곁에서 떨어뜨린 거냐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전부 내가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 잘못이라고. 사실 나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당신한테 그리고 상훈이한테 죄 짓고 있다는 생각에. 근데 내 손으로 저지른 실수를 걷잡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러기엔 너무 멀리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내가 손 쓰지 않고 있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발 알아듣게 얘기해. 그러니까 왜 상훈이를 데려가서 버린 건데? 왜 내 옆에서 있었던 건데? 당신을 좋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사실 나 당신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 그래서 대학생이 돼서는 당신한테 고백하려고 했었다고. 근데 내가 늦었던 거야. 내가 고백하기 전에 당신한테는 이미 그 여자가 있었지. 처음엔 무작정 기다렸어. 옆에서 기다리다 보면 당신이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을까. 그때 내가 당신 곁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당신이 그 여자와 결혼한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내가 당신을 포기하려고 했어. 결혼까지 한다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 근데 사람 마음이 마음먹은 것처럼 잘 안 되더라고. 당신을 좋아하면 나만 나쁜 년이고 나만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포기가 안 됐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좋아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나 혼자서 힘들어하다 보니까 당신 옆에 있는 그 여자가 미워졌어. 내가 더 먼저 좋아했는데, 내가 더 당신에게 잘해줄 수 있는데, 내가 조금 늦었다고, 내가 느껴야 할 행복을 대신 느끼고 있는 그 여자가 미웠다고. 그래서 처음엔 그 여자에게 고통을 주려고 상훈이를 납치할 계획을 세웠는데, 잘만 하면 그 일로 당신과 그 여자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 그래서 상훈이를 데려갔던 거야. 뭐?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당신이 내 곁에 있기 위해 한 짓이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잠깐만. 당신 말대로 날 사랑해서 내 곁에 있기 위해서 그랬다고 치자. 그러면 왜 당신이 버린 상훈이를 내 곁에서 찾았던 거야? 내 옆에서 내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야?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할 만큼 날 사랑했다면 상훈이를 찾게 해주든가 아니면 날 조롱하는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지금까지 상훈이 찾는 척을 했냐고? 상훈이가 자란 고아원에서 한 번도 옮긴 적이 없는데 당신 상훈이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왜 내 곁에서 찾는 신용만 하고 있었냐고? 그건 당신이 상훈이를 찾으면 그 여자에게 돌아갈까 봐. 내가 곁에 있어야 당신이 상훈이 찾을 수 없게 방해할 수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야. 당신 그 여자 싫어서 헤어진 거 아니잖아. 상훈이 사라지고 그 여자가 힘들어하니까 점점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헤어졌잖아. 근데 상훈이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불안해서 당신 곁에서 상훈이 찾는 척하면서
상원이가 있는 고아원을 찾을 수 없게 손썼던 거야. 근데 나도 끝까지 상원이를 숨길 생각은 없었어. 나와 당신 사이가 안정적으로 됐을 때, 그리고 그 여자를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을 때 데리고 오려고 했다고. 근데 당신 상훈이 없이도 괜찮아 보여서 그럼 이대로 지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만.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날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당신을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 할 수 있는데, 응? 당신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구나. 옆에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상훈이를 못 찾게 하려고 찾는 신용을 했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 생리별을 하게 만들어?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상훈이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알면서도,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하냐고! 그리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다고? 정말 그랬을 것 같아? 당신은 나랑 그 오랜 세월 살고도 날 몰라? 내가 상훈이만 바라보고 있으면 옆에 있는 당신에게 미안해서 자기 자식도 아닌데 내 아들을 찾아주겠다고 열심인 당신한테 너무 죄스러워서 괜찮은 척하고 있던 거야. 당신 몰랐다고 하지 마! 당신도 다 알고 있었어! 다만 당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래야 죄책감이 덜하니까.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나 잘못한 거 알아. 당신과 상훈이에게 정말 미안해. 그러니 앞으로 정말 잘할게. 당신에게도 좋은 아내, 상훈이에게도 좋은 엄마가 돼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니 제발 날 용서해줘. 용서? 지난 20년간 나와 상훈이를 지옥 속으로 빠뜨려 놓고 용서를 해달라고? 아니! 못해! 안 해! 당신 이 모든 짓을 내 곁에 있기 위해서 했다고 했지? 그 마음 아직도 유효한지 모르겠지만 만약 아직도 마찬가지라면 모두 헛수고였다는 걸 보여줄게. 나 당신과 이혼할 거야. 그리고 당신이 한 짓들 하나하나 묻겠어. 또 이번 일에 대해서 처벌받도록 할 거야. 그 어떤 처벌도 20년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나와 당신 손으로 망가뜨린 상훈이 인생을 보상해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고통 속에서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처벌받도록 만들겠어. 여보 제발. 제발 이혼만은 안 돼. 그냥 날 때려. 아니면 내가 매일 반성하고 빌게. 내가 당신과 상훈이 종처럼 살아갈 테니까 제발, 제발 이혼만은 안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나 만지지 마! 당신 같은 여자가 날 만지는 게 소름 돋으니까! 저는 아내를 두고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챙겨뒀던 짐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왔죠. 아들에게는 당장 사실 그대로를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여행을 간다고 핑계를 댔어요. 이후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헤어지게 됐던 날의 진실을 설명해줬죠. 그날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된 아들은 자기의 잃어버린 인생을 제 아내에게 받아내겠다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저는 아들을 꽉 붙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하며 진정을 시켰죠. 아들의 흥분된 몸이 들썩거릴 때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때문에 아들도 제 전부인도 너무 큰 인생의 상처가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흥분한 아들을 진정시키며 모두 제 잘못이라고 아내를 대신해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제 눈물을 보게 된 아들도 난동을 멈추고 저를 안고서 오열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와 아들은 서로에게 위로받으며 가해자인 제 아내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전 아내와 혼인 취소 소송을 시작했어요. 아내가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하고 절 속여 결혼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사실 혼인 취소 소송이건 이혼 소송이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혼인 취소 소송을 했던 건 아내가 저와 전부인 그리고 아들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 인정받아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며 아내가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혼인 취소 소송에서는 아내가 한 행동이 취소의 이유로 받아들여져 승소할 수 있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내가 저지른 범행이 인정되어 혼인 관계는 취소할 수 있었지만 공소시효라는 엉터리 제도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아내를 처벌하는 건 혼인 취소보다 더 중요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순 없어도 가만둘 순 없었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너무 억울한 마음에 저와 아내의 주변 지인들에게 20여 년 전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까발렸죠. 그렇게 해서라도 아내가 평생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았으면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것들보다 저와 헤어지게 됐다는데 더 많이 힘들어했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지인에게 전해 들은 뒤에 제가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꼭 미저리 같아서 말이죠. 어쨌든 아내와는 그렇게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아들과 정상적인 삶을 찾기 위해 노력했죠. 또 전부인에게 연락해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털어놓고 사죄를 했어요. 아내 역시도 이번 일의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저와 아들, 그리고 전부인까지 자주 세 식구가 만나 서로 텅 비었던 인생의 부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채워주는 중입니다. 이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부분이 이해되시나요? 좀 충격적인 이야기라 많이들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 평생 아내에게 속아 못 찾을 수도 있는 아들을 찾아 이제라도 아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게 돼서 말이죠. 앞으론 아들과 전부인 그리고 저까지 행복한 기억만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믿음에 배신당했다고 축 처져 있을 수 없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힘차게 살아갈 겁니다. 그럼 행복해질 저와 우리 아들, 그리고 제 전부인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가족들과 행복하세요.